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년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초반부터 미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패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회담에 배제당한 유럽 정상들은 다음 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종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이 종전 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시한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2022년 2월 24일 개전이 된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이 3년이 됐습니다. 예. 3년이라면은 우리 국민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과 거의 비슷한 기간인데 그동안 얼마나 참혹하고 파괴적인 현상이 많았는지 피해자가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제 공감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유혈 사태를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는 데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 구상은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크라이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러시아와 미국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과연 정의와 그 공정 차원에서 또 전쟁 재발을 방지가 보장돼 있는 차원의 종전은 아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한국 전쟁의 휴전에 이승만 정부가 계속 반대했던 것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안전보장 조치가 없다면 북한이 다시 전쟁을 수행했을 때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그런 수단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우려를 반영해서 한미 상호 안보 조약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휴전에 합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종전을 러시아와 한다면은 미국과 나토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에게 안전보장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그것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이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은 협상 시작 전부터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미국은 반대한다 하고 시작했습니다. 즉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에부터 협상을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러시아 간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유럽까지 빼고 러시아랑 미국만 지금 이 종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상당히 좀 신기합니다. 지금 이 전쟁 자체가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시작이 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러시아가 잡고 있다. 이런 우려할 만한 상황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부터 강대군의 패권 논리에 따라서 이제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안을 소개드린다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시진핑 주석에게 들은 바로는 한국은 원래부터 중국의 땅이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 중국 정부도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와 언론의 질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에피소드를 봐도 결국에는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그런 강대국 논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를 기울인다는 이제 현상은 오늘 내일 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중국 견제에 에너지를 쏟겠다는 구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이라든지 누가 이 전쟁을 시작했고 어느 나라에 책임이 있는가라는 어떤 정의의 논리에는 무관심한 이런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독재자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불렀지만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자유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자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키스켈로그 미 대통령 특사가 만났는데 종전 문제를 논의했지만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안보와 투자 협정을 제안했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순탄치 않아 보이거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선택지가 많지는 않죠. 예. 하지만 이제 미국의 행보를 본다면은 결국엔 1945년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지향해왔던 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역사의 변곡점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대해서 소위 그 광물 협정이라는 핑계를 대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대신에 비용은 유럽 나토 회원국이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미국의 일방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좀 이제 수정이라든지 협의의 여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광물 협정 초안을 보면은 이것은 우크라이나 광물의 50% 이상 개발을 미국이 독점권을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제기구나 사법제도가 아니라 미국 내 뉴욕과 미국 언어 영어를 쓰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1945년 이후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그 이전의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 점령과 관리의 이런 언어와 방침입니다. 이것을 트럼프 정부가 노골적으로 러시아 침공의 피해국인 우크라이나에 한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챔피언으로 있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제 포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2001년에 9.11 테러 공격을 받고 나서 미국이 계속 변화해온 제국주의화 과정의 그런 결과라고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 질서의 변화를 시준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9.11 공격을 받고 나서 미국이 이라크의 전쟁을 17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군인의 12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미국의 전쟁 비용이 약 5,600조 원 우리나라 돈으로 아니면 최대 8,400조 원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면 2024년도 우리 정부 예산이 656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이것의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전쟁 비용을 미국이 20년 동안 감수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퇴행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부상하는 것을 미국이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부시 행정부 때의 미국 일방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면은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영토 주권주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린란드도 우리가 매입하겠고 멕시코만은 미국만으로 이름을 바꾸고 파나마 운하도 우리가 접수하고 가자 지구도 미국이 접수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 이것은 1945년 이전에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나치 독일이 했던 그런 논리와 행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가 2025년인데 부시 행정부 8년 그리고 트럼프 일기 4년을 합치면 이 21세기 들어와서 미국은 50% 이상의 시간을 미국의 일방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구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약 이런 추세가 트럼프 2기 임기가 마친 다음에도 제2, 제3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등장한다면은 결국에는 2002년 9.11 테러 사태 때 오사마 빌라딘과 알카에다가 노렸던 그 결과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몰락이고 미국의 제국주의화입니다. 지금 근데 임기 초반이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이 말씀하신 이제 우려스러운 이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은 러시아에 대한 항복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미국이 나토도 탈퇴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우려하는 것은 본인도 니오콘의 일원으로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단기 이익 추구에 눈이 멀어서 장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정책 그리고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띈다면은 예.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부시 행정부 8년 동안에 중동에 모든 미국의 군사력이 집중하고 미국의 경제력이 계속 손해를 봤을 때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중국이었지 않습니까? 인도태평양이 그냥 무주공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후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폭풍처럼 네. 충격요법으로 가자 지구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일방적으로 종식하겠다 하고 나토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는 위협도 하고 한국, 일본 등의 방위비 분담금을 엄청나게 올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주변을 정리해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다 보면은 국제사회의 소위 민심이랄까요? 미국의 위상에 훼손이 가고 중국이 같은 제국주의 국가로서는 미국에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점점 주게 됩니다.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도 관세 폭탄 위협이 증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는 물밑 작업을 벌써 시작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2000년 초반에 부시 행정부가 했던 그런 정책적인 실패를 이번에 트럼프 2기가 중국을 때리겠다는 목표에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는 또 하나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크게 웃을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유럽연합도 그렇고 앞서 뭐 주요 7개국 G7 성명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침공이란 표현이 미국의 반대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미국과 러시아 간에 긴밀하고 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는 양상에서 이번 종전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당장에 얻을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러시아로서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국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의 사상자를 보더라도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파장이 있을 텐데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서 전쟁을 끝낸다면은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러시아 영토가 외국군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허용한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쿠르스크 지역이 수복이 안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많은 젊은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전쟁을 별무 소득 없이 어정쩡하게 끝낸다면 이것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위상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전쟁을 끝낸다는 것, 특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으면서 끝낸다는 것은 러시아 푸틴 정권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그런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쁜데 중국을 빨리 견제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서 여기에 대한 이제 관리라든지 안전 보장의 부담을 이스라엘 중동 국가 그리고 유럽 국가에게 떠넘기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싶은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반미주의 감정이 확산되고 미국의 이런 노골적인 패권주의적 행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실망이 깊어진다면은 미국 혼자 외로운 폭력적인 제국주의적인 그리고 일방주의적인 이제 국가로 남을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얼마 전에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성공이 무엇보다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지만 이 성공은 미국 혼자 할 수 없다. 관련 국가와 협조해야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는데 지금 국방장관의 발언과 정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멀리 가려면 주위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사나 행동을 본다면은 그런 장기적인 그런 전략적인 안목은 없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는 여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도 이제 다음 주에 백악관을 가게 됩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어떤 발언들을 하게 될까요? 일단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우려에 대해서 입장 변화를 할 확률은 안타깝게도 높지 않다. 그리고 일기 때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위험한 행보에 대해서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알게 모르게 견제를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는 내각이 소위 충성파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보이는 그런 움직임은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일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접수해서 관광지구로 개발했다고 대통령이 발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거는 그런 정부 관리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적어도 부시 행정부 때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그런 팽창주의적인 군사 정책을 했을 때는 미국 내에서도 학계도 그렇고 언론계도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고 토론이 있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이게 한 달 동안은 이런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도 조용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미국이 쇠퇴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능력을 미국 정부와 사회가 잃은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힘의 논리를 미국 사회 전체가 국민들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보는데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세계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패배하고 나서 영국, 프랑스 승전국들이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231조가 소위 전쟁 책임 조항이라서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전쟁 배상금을 독일이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일이 이 배상금을 지불하느라고 독일 경제가 바이마르 공화 때 파탄이 됐습니다. 당시 경제가 얼마나 독일에서 힘들었냐면 부부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는 메뉴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그 자리에서 그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를 끝낼 때쯤에 그 가격이 상승하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었고 독일 중앙은행이 대공황 때는 지폐를 발행하다가 결국에는 이 지폐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중에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면만 인쇄를 하고 후면은 그냥 백지로 놔두기 시작했습니다. 잉크를 절약하느라고. 그런 민심과 그런 경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나치에 열광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우크라이나에 이런 식으로 광물 협정이라는 식민지 관리에 해당하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그런 공물을 수탈하는 형식의 그런 협약을 트럼프 정부가 강요한다면 국제사회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반미 그런 반감이 확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만 보더라도 백악관에서 지금 유럽의 나토 회원국 가운데서 GDP 2%를 방위비로 지출하지 않는 회원국들이 있다. 이게 10여 년째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 인상까지 이야기한 상황인데 일단 2% 지키고 그 이후에 이 부분도 논의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돼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토 회원국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 군사적 지원, 앞으로 병력이라던가 3만 명 규모로 군대를 파견한다던가 계획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거나 지금 요구되는 사항들을 나토 회원국들이 지키지 않는다거나 하면서 뒤로 만약에 물러선다고 했을 때 나타날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럽에서도 이런 부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945년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질서의 핵심은 부국강병, 자국의 무력으로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다자주의 안보를 추구하자. 결국엔 우리가 세계대전을 2차례나 경험했는데 모두가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방적인 군비 증강보다는 일본과 같은 평화주의 아니면은 미국과의 동맹 아니면 나토와 같은 다자 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대안을 주창하고 지지했던 주요 국가인 미국이 등을 돌린다면은 결국에는 다시 1945년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큰 위험성이 있는데 일단은 나토의 유럽 회원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정치적 군사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휴전 협정 체결 이후에 유럽 회원국들이 미군의 주둔 없이 안보를 일단 책임지겠다는 것은 3만 명 규모로 환영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17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고 또 20년 동안 아프간 전쟁에 개입해서 군인 12만 명이 희생당하고 국가 1년 예산이 전쟁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소위 유럽 회원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전후 사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치적 부담 절감 그리고 경제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당장 이번 달에 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 종전 협상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이제 우크라이나 배제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미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안보를 보장한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국의 경제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반도, 조선을 식민지 통치하지 않았으면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가 들어와서 조선 인민들은 더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조선인들을 이런 서구 열강들의 그런 수탈과 폭력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37년 동안이 너무 혹독했기 때문에 서구 열강 어느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식민지 관리를 했더라도 이 정도로 폭력과 참혹한 현실을 함부로 수탈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종전하고 경제 개발을 책임졌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혜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결과인가? 러시아 측의 편만 들어주는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광물 협정에 사인하라고 강요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이 얘기하는 공정인가, 정의인가 이런 그런 반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식으로 마침표를 찍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